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마련한 특강 중에서 문학개념어 특강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학개념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문학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분들이 문학 공부를 할 때 한 번을 떠올려 볼게요. 그 과정을. 그럼 보면 나는 이 문제에서 시는 대충 이해를 했는데 문제를 풀 때 보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왜 이 보기는 맞고 이 보기는 틀렸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왜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틀렸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풀긴 풀어서 맞기도 맞았는데 왜 맞았는지 설명할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문학 개념을 풀 때는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들이 문학 개념어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제가 방금도 여러 번 사용했듯이 이 문학 개념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긴장감이라는 표현, 상징어라는 표현, 시상을 환기한다는 표현, 감각적 표현이나 아니면 정서적인 걸 드러냈다라고 하는 말 또는 대화하는 말투를 썼다. 이런 말들은 모두 다 문학 개념어인데요. 이런 문학 개념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보기를 풀다 보면 아니 혼잣말하고 있고 아무랑도 대화하고 있는데 왜 대화하는 말투를 썼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정서를 환기했다고 하는 게 환기는 창문 열어놓고 공기를 환기하는 게 환기인데 어떻게 정서를 환기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 나는 이 시를 읽으면서 한 번도 긴장된 적이 없는데 왜 시에서 긴장감이 느껴진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 귀뚜라미가 울고 기러기가 날아다니고 학이 울고 잔나비가 울고 또는 어떤 꽃이 피는 거 가지고 그냥 이 꽃이 폈으니까 갑자기 슬픔이래요. 학이 날았으니까 이별이래요. 귀돌이라고 하는 또는 귀뚜라미라고 하는 풀벌레가 울었으니까 한의 정서, 이별의 정서래요. 아니 그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심지어 잔나비가 울면 부모님이 보고 싶은 거래요. 잔나비가 원숭인데. 그럼 도대체 그런 개념어들과 그런 시적 상징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에 대해서 굉장히 막막하고 벽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하는 별로 좋지 못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방법이에요. 문제를 많이 푸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 어떤 시험을 대비하든지 모의고사를 많이 풀고 특히 기출문제를 많이 푸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문학 개념어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 문학 개념어들을 일단 한번 다 파악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파악하기에는 빈틈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문제 풀 때 자꾸 틀리게 되고 왜 이게 맞지? 왜 이게 틀리게 되지를 곰곰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별로 충분히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학 개념어를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는 파악하고 넘어가는 것이 보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이 문학 개념어 특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 학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 시간에 문학 개념어들을 조금씩 다루고 있지만 그 시간 자체가 문학 개념어만 다루고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시의 시계적인 배경 같은 것도 다 설명해야 되고 가사가 무엇이고 향가가 무엇이고 시조가 무엇인지 설명하다 보니까 문학 개념은 따로 빼서 설명하는 시간이 있긴 있지만 좀 집약적이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을 통해서 너무 저학년 분들보다는 중학교 좀 고학년 아니면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국어의 문학을 푸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벽을 느끼거나 무언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문학 개념은 문제를 좀 익숙해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희가 4차 시로 준비를 했는데요. 제일 1차 시에는 갈등, 성찰, 정서환기, 정서심화와 같은 이미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죠. 시나 소설을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갈등과 성찰인데요. 이 단어들을 먼저 한번 표현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문학에 나오는 여러 상징과 어떤 원리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서의 그 구체화, 그 다음에 주관적 변용,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3주차에는 암시와 복선, 그리고 정말 많이 나오는 긴밀하게 연결되는 이미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길래 긴밀하게 연결되는가? 긴장감, 또 간접적 표현과 직접적 표현, 슬픔이라고 하는 게 간접적으로 표현된 거면 어떻게 말을 해야 슬픔이 간접적으로 표현될 걸까? 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 4차 시에는 좀 더
기본적인 문학 개념의 문학의 표현 기법들, 예컨대 비유, 상징, 대꾸법, 도치법, 서리법, 역설법과 같은 여러 가지 표현법들을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이 문학 개념어 특강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들과 고등학생을 조금 분리해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시간대가 여의치 않다면 두 수업 중 어디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가르치는 개념어는 거의 유사하고 고등학생 수준이라고 해서 없던 개념어가 새로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생이 고등학교 거를 들어도 괜찮고 고등학생이 중학생 거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좀 난이도 차이가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주로 중2, 중3 친구들이나 고등학생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중학교 수업은 중1이나 중2 정도 되는 또는 이제 문학 수업을 좀 안 들어본 친구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난이도 차이는 작품의 난이도에 있습니다. 작품이 좀 쉬운 작품, 좀 겉으로 봤을 때 좀 전형적으로 두드러지는 작품들은 이제 좀 중학교 친구들이 연습 삼아서 풀어볼 수 있게 했고요. 좀 어려운 작품들, 특히 시조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훨씬 더 복잡한 소설들에 나와 있는 어떤 문학 개념어를 실제로 적용해보는 연습들은 좀 고난도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비문학은 책을 읽어가지고 해결이 됐는데 또 문법은 문법 특강대로 해결이 됐는데 아직 문학 문제를 푸는데 뭔가 답답함이나 벽 같은 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문학 개념어 특강을 듣고 또 온라인 수업을 꾸준히 들으면서 문학 개념어에 익숙해지면 이게 훨씬 쉬워지고 이제 왜 문학 문제를 외워서 푸는지도 좀 그 감을 알게 되고 암호처럼 보이던 보기들도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법칙화 또는 도식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학 개념어에 대한 학습을 이번 기회에 특강을 통해서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